근데 여러분들은 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이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 결산 정리사항은 수동입니다. 거의 다 수동인데 일정 어떤 것들은 자동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이 뭐뭐 있는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를 풀 때 어떤 거가 수동이고 어떤 게 자동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얘가 자동 결산입니다. 유형 자산, 뭐 건물이나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자동 결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피했죠.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동 결산이고요. 근데 뭐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동 이거를 수동으로 푸셔도 돼요. 수동으로 풀어도 되는데 굳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개해 주는 걸 뭐하러 직접 분개를 해요? 귀찮게.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 결산으로 좀 푸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수동으로 풀 거다, 아니면 혹시나 이론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러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분개까지만 좀 써놓으면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분개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이 분개를 하는데 만약 이 분개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금액을 여기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분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같이 넣을게요. 혹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는 오늘 웬만하면 좀 잡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 여기 있죠? 감가상각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 당연히 지금 나온 것처럼 500번대입니다. 이 감가상각비 혹시나 이 유형자산이 생산부 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할 때는 이 감가상각비를 500번대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500번대. 하지만 공장에서만 유형자산은 사용하지 않죠. 본사 이런 데도 막 프린터기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복사를 좀 해보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500번대입니다. 이게 500번대. 그리고 이게 800번대입니다. 이게 800번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동결산은. 자동결산은 진짜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 800번대 감가상각비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형자산에 대한 자동결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자동결산이. 두 번째는 무형자산도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똑같이 상각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자동결산이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코드 번호가 800번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0번대, 800번대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그냥 800번대니까 800번대가 한글로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보시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게 800번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입니다. 이렇게 요거도 제가 다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거만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무형자산 상각비고요. 세 번째 자동계산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세 번째 자동계산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요거도 써놓을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요. 이론 문제 같은 데에서. 이거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무형자산 자산 감소. 이렇게 분계하는 게 무형자산 분계고요. 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요거도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분계를 좀 써놓으면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계하는 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고요. 요거도 자동결산이니까 뭐 이거 분계를 기억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분계를 뭐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면 자동결산으로 푸세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자동결산은 더 쉽죠. 여기서 어디 들어가요? 기간 친 다음에 대손상각 들어가시면 돼요. 대손상각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1%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서 대부분 외상매축은 정도가 나오죠. 외상매축은 뭐 받으러 온까지 요 금액만 이렇게 냅두시고 다른 금액은 이런 식으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이거는 내가 뭐 자리를 찾을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손상각을 누른다라고만 기억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도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자동결산만 기억해도 자동결산은 무조건 다 맞춰요. 무조건 다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이게 세 번째 자동결산 문제고요. 네 번째 또 있죠. 자동결산. 대표적으로 자동결산은 6가지입니다.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이것도 자동결산 문제잖아요.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방금 대손 쪽은 여기를 누렸잖아요. 이 퇴직 충당 쪽은 여기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에. 눌러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떴죠? 아무것도 안 떴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차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산 문제 봤을 때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말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퇴직 충당을 누르셔서 여기에 뭐 500번대 또는 뭐 800번대 퇴직급여라고 써 있을 겁니다. 분명히 써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잔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추계액에다가만 금액 집어넣으시고 추계액의 금액을 집어넣으시면 이쪽에 추가 설정액 쪽에 금액이 뜰 겁니다. 뜨는 거 확인하고 또 결산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대손 쪽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제가 요거를 잘라서 올려드리죠. 요거도 제가 분계를 좀 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분계는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말이니까 대변에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주 보시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법인세 비용 문제입니다. 법인세 비용이고 항상 법인세 비용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선납세금을 언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법인세 비용이 만약에 세금을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선납세금이 500이 있다. 이러면 이 법인세라는 건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 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1년 번 돈 가지고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선납세금이라는 건 미리 먼저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500을 미리 냈으니까 추가로 내야 될 게 500만 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100% 언급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 금액만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빼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어디서 입력을 하냐? 이 법인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이렇게 법인세 등 선납세금이랑 추가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죠. 추가로 내야 될 돈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저희가 구한 500만 원처럼. 그래서 이 선납세금 금액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주시고 추가로 내야 될 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된다. 요거도 분계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써놓으면 차변에 법인세 등, 제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했지만 계정 과목은 법인세 등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했는데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많이 붙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 등등이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을 법인세 등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 내년에 먼저 낸 거 빼고 낼 거니까 선납세금을 없애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요게 결산이잖아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 법인세는 여러분들 결산 때는 절대로 내지 못합니다. 2021년도에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 세금은 여러분들 2021년도에 내는 게 아니라 내년 3월에 내야 됩니다. 지금은 이만큼 낼 거다라고 그냥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못 낸다라고 해서 이거를 미지급 세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분계도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분계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자동결산으로 푸시면 된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동결산이. 그래서 어떠한 자동결산 문제도 제가 방금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어요. 자동결산을. 자동결산은 이따가 푸시면서 조금 더 적응을 하시면 되고 수동결산은 저랑 풀면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세무 2급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은 어디서 입력하냐? 여기 있습니다. 맨 위로 올렸을 때 이거 조금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 또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원재료든 제공품이든 제품이든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잖아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온 거,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 제품은 완성된 거. 항상 모든 회사는 결산 때 내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나 있나라는 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금액들이 얼마입니다라고 언급을 하면 여기다가 그냥 적어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그래서 제가 복사해서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딱히 분계가 없습니다. 분계 수동으로 못 푸는 문제예요. 무조건 자동결산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끝난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점표 추가죠. 다 끝났다라고 점표 추가는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금액들을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점표 추가라는 걸 해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게 자동결산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뭐 자동결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자동결산 항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점표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뭐 있었냐면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바로 봐보는 거예요. 봤을 때 이 문제 중에 자동결산이 뭐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동결산은 조금 뒤쪽에다가 출제를 합니다. 앞쪽에다가 출제하지 않고 거의 한 4번, 5번 이 정도에서 조금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봤을 때 4번. 이거는 매도 가는 증권 문제입니다. 저 방금 자동결산하면서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뭔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 이런 말 지금 했나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문제는 모두 다 수동결산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 문제는 수동보다는 자동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회차가 어려운 회차인 거예요. 5문제가 모두 다 직접 분계를 해야 되는 수동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교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77회고 이때 합격률이 낮네요. 딱 봐도 수동결산 5개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이때 합격률이 19%입니다. 100명 중에 19명밖에 안 붙은 시험이에요.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를 조금 보시면서 수동결산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웬만하면 수동이 나와요. 웬만하면 수동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전표 12월 31일을 치신 상태에서 결산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씩 분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봤을 때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만 잘 들어도 결산 문제는 웬만큼 맞출 거예요. 1번 보니까 임대업을 하고 있대. 이런 거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분개할 때 금액만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항상 결산 문제, 이 문제든 이 문제든 이 문제든 다 특징들이 제 눈에 보여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그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는 아 그런 문제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결산 문제를 잘 풀려면. 그러면 이 문제는 힌트 제가 계속 지금 문제 풀면서 제가 힌트를 계속 찾아드릴게요. 힌트를. 이 문제 1번 문제 힌트는 뭐냐면 이런 기간이 힌트고요. 기간이 힌트고 그 다음에 월할 계산이 힌트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이 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는 풀다 보면 힌트가 이제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랍니다. 지금 그런 힌트가 보이려면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1년치 풀어봐서 소용없어요. 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보자마자 환율이 힌트예요. 환율. 이게 그냥 힌트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3번 문제 보니까 뭔가 기계장치를 수리한다. 이런 게 힌트인 거예요. 기계장치를 뭔가 고친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봐도 매도 가는 증권 평가 문제고 5번 문제는 유동성 장기 부채랑 장기 차익. 요게 힌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힌트를 찾아야 아 이런 힌트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힌트를 제가 먼저 찾은 이유가 이 힌트를 봤을 때 이런 문제다라고 안 떠올리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조금 찾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항상. 그리고 혹시나 기출문제집을 지금 피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는 공책 같은 데다 하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혼자 연습을 할 때 조금 풀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같이 찾으면서 기억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떠올리는데 이런 문제, 이런 힌트들이 등장을 했다. 방금 제가 힌트를 빨간 색깔로 쳤습니다. 이런 힌트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떠올리냐면 이 네 가지, 이 힌트는 네 가지를 떠올려요. 해결 때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환수수익, 미지급 비용. 그러면 결산 문제 거의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중에서 벌써 이런 힌트를 주면 네 가지의 개정 과목 중에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월할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시에는 이 네 가지의 개정 과목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월할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봤을 때 문제에서 무슨 얘기인지는 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우선 문제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가지 개정 과목을 쓴 다음에
문제 자체에서 수익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결산한테 비용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수익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수익을 언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얘네 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얘네 둘 다 수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둘 중에 또 하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수 수익은 뭐예요?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수라는 게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받지 못했다. 선수라는 건 먼저 미리 다 받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받았나? 미리 받았나? 문제 보니까 11월 1일 날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았대요. 아, 그러면 딱 봐도 이 문제는 뭔가 선수 수익이 나오는 분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계정 과목 하나 가지고 분계를 하지 않잖아요. 차변도 있어야 되고 대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을 보고 선수 수익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무조건 선수 수익과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분계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잘만 찾으면 급수 올라가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는 선수 수익과 임대료 가지고 뭔가 분계를 하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찾았죠? 그럼 봤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제가 방금 1번으로 찾는 게 요거라고 했죠. 월할 계산. 이런 거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있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요거 두 개 계정 과목 가지고 뭔가 분계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하는 건 뭐냐? 먼저 받은 임대료 분계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분계가 되나 확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11월 1일 날 받았다면서요. 11월 1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얘를 굳이 조회를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문제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다면서요. 친절하게도. 그러면 분명히 저는 조회를 안 했는데 11월 1일 날 뭔가 120만 원의 돈을 받았죠. 뭔가 차변에 돈이 증가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 자리가 대변이니까 여기에 임대료 이러면서 수익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계 정도는 솔직히 떠올려야 됩니다. 세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 분계를 그러면 11월 1일 이렇게 들어가면 임대료랑은 게 보통의 이름이 짝꿍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확인도 안 했는데 분계를 한 겁니다. 문제에서 그냥 수익으로 잡아놨다 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분계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는 건 뭐냐? 세 번째 하는 게 항상 이 임대료와 선수수익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영인의 분계 중 운영인의 분계가 얘기하는 거죠. 얘가 받은 거니까 대변 계정 과목이 사변으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마 회계 때부터 이렇게 월할 계산한 계열수 세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결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수령인의 분기가 얘인데 대변 계정 과목은 얘잖아요. 여기가 대변이니까. 대변 계정 과목이 결산 때는 무조건 차변으로 한다고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차변으로 임대료 이렇게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무조건 선수 수익이 나야겠죠. 왜요? 아까 저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뭔가 분계를 할 거다라고 미리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뭔가 얼마나 쓸 건데 여기서도 막혀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계속 풀어봐야 돼 이 문제. 네 번째. 어떠한 문제든 근데 지금 푸는 방식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변함이 없어요. 네 번째. 결산 분계 시 선수 수익 자리를 찾아라. 지금 결산 분기를 이렇게 했는데 선수 수익 자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인 거 보이죠? 그러면 이 기간을 한번 봐보세요.
기간을 한번 봤을 때 보니까 제가 왜 선수 수익 자리를 찾냐고 했냐면 왼쪽 기간인지 오른쪽 기간인지 이런 것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기간을 쪼개보면 2018년도 이게 지금 푸는 문제가 2018년 옛날 겁니다. 2018년도는 11월과 12월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6개월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120만 원에다가 아까 월할 계산이라는 말은 뭔가 월로 한번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 2개월이고 올해는 그리고 내년은 뭔가 4개월이에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학생분들이 올해 거를 계산해야 되나? 내년 거를 계산해서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선수 수익 자리 차지하는 게 선수 수익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반드시 오른쪽 개월수를 세는 거예요. 오른쪽 개월수는 19년도 내년 거니까 4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풀면 너무 어려워져요. 지금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건데 이거를 조금만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20만 원에다가 당연히 12개월, 6개월이죠. 6개월. 이거 지금 120만 원이 총 6개월치니까 6개월치 임대료니까 분모를 6개월이라고 둔 거고요. 선수 수익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개월수인 4개월을 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4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가 80만 원 금액을 구했으면 아까 분기에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8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4단계의 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높은 수의 시험도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순서 꼭 여러분들이 입각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맨날 틀려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했을 때 임대료 80, 대변의 선수 수익 80 이렇게만 분기하시면 1번은 끝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순서 계속 보시면서 똑같은 문제여도 계속 푸는 겁니다. 결산 문제는 어차피 금액만 달라요. 분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연습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이거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이 문제의 힌트가 환율이라고 했죠. 환율. 제가 매번 얘기했을 겁니다. 항상 결산 문제시 똑같아요. 첫 번째로 하는 건 결산 문제에서 지금 환율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환율.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환율 나온 건 얘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게. 환율이 언급되면 항상 제가 뭐 6글자의 계정 과목을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외화환산 이과, 외화환산 손실 이 두 가지의 계정 과목 중 한 개는 무조건 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위에 거보다는 훨씬 쉬운 거잖아요. 위에는 4개나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딱 2개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러면 얘를 쓸지는 아직 저도 몰라요. 저도 아직 문제를 안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니까 여기 문제에서 얘 둘 중에 한 개 정도는 무조건 쓸 거고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계정 과목이 이런 것도 있네요.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와 얘가 짝꿍일 수도 있고 얘와 짝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케이스가 2가지네요. 그러면 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외화장기 차익금이 800만 원이래요. 지금 800만 원 딱 끌고 오는 겁니다. 800만 원이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800이랍니다. 근데 이제 외화라고 붙었으니까 뭔가
이거는 저희가 원화로 그냥 바꿔본 거예요. 달러를 그냥 원화로 바꿔보니까 800이었는데 원래 달러 금액은 10,000달러였대요. 원래 10,000달러랍니다. 10,000달러. 이렇게 해서 800이라고 잡아놨던 건데 이 계정 과목을 지금 문제 보니까 환율이 얘라면서요. 환율이 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 처음에 외화장기차입금 800으로 잡아놨었는데 지금 환율 보니까 달러당 1,100원이더라. 그럼 환율이 원래보다 오른 거냐 떨어진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환율은 1,100원이니까 뭐를 곱해야지 800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10,000달러겠죠. 그렇죠? 내가 10,000달러 이렇게 곱해보는 거예요. 원래 달러랑 환율이랑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수량단가 곱하듯이. 이거 곱하면 100% 1,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회사는 외화장기 차입금을 800 잡아놨었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100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비교하는 겁니다. 800 잡혀 있던 게 1,100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뭔가 얼마 증가했어요, 지금? 뭔가 300만 원만큼 뭔가 올랐네. 그냥 뭐가 올린지도 모르겠지만 300이 올랐네요. 800이어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1,100이 나왔으니까.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 계정 과목도 무조건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차입금이니까 당연히 부채겠죠.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왜요? 300이 올랐으니까 원래 잡은 금액보다 금액도 300인 겁니다. 오른 만큼. 그럼 이제 외화장기 차입금 자리를 잡았으면 차변만 뭔가 300만 원을 잡으시면 돼요. 300 뭐 잡지? 얘 아니면 얘인데 최소한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당연히 환산 손실이 나야 됩니다. 맞죠? 환산 이거 수익이니까 여기에다가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 문제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보다 딱 봐도 푸는 순서가 훨씬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이거도 제가 분개를 한번 써보면 외화 차입금 누구한테 빌렸나 CT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300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3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문제. 뭔가 기말 재고 자산을 조사해 봤대요. 아까 자동결산 항목 중에 제가 이거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이라는 자동결산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또 조심해야겠죠. 제가 기말 재고 자산 입력이라는 자동결산 문제는 기말 원재료 금액, 기말 제공품 금액, 기말 제품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기말에 원재료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려줬나 한번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원재료가 그냥 9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뭔가 결산 때 12월 31일 날 창고를 막 뒤져보니까 원재료가 9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말 원재료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냥 확인해 보니까 야 90 모자른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지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 총액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자동결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90만 원이 부족한 거지 여기 기말 원재료 여기에다가 90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말 원재료라는 건 네가 12월 31일까지 원재료 갖고 있는 게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자동결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원재료가 부족하대요. 그렇죠? 부족한 이유가 나왔나 보자고요. 부족한 이유가 나왔나 보니까 이 부족한 거는 왜 부족하냐면 공장 기계 장치를 수리, 고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대요. 그리고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도 두 줄을 봤을 때 나온 계정 과목은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지금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부족하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말인 겁니다. 제가 재무상태표를 딱 켜보니까 재무상태표가 자산부채 자본이 있죠. 원재료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직원 시켜가지고 창고를 뒤져봐 이러니까 9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 게 맞잖아요. 1000만 원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뒤져보니까 910만 원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90만 원의 원인이 방금 기계장치 고치는데 썼어요. 이렇게 지금 직원 한 명이 얘기한 거잖아요. 원재료 금액을 냅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실제 금액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원재료 90만 원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910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실제 갖고부터. 그래서 대변으로 원재료라는 자산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없어진 만큼이 9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도 뭔가 90만 원 잡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면서요. 그럼 왜 비용 처리는 항상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걸 썼나? 쓴 이유가 수리하는 데 쓴 거잖아요. 수리하는 데 쓰는 돈을 저희가 수선비라고 적었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문제로 끝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원재료에다가는 적용 8번도 걸어야 되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적용 8번은 어떻게 거는 거였냐? 그냥 쉽게 원재료, 제품,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했을 때 이럴 때 거는 겁니다. 적용 8번. 지금 딱 봐도 원재료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잖아요. 기계장치 고치는 데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적용 8번까지 꼭 걸어야 됩니다. 적용 8번 안 걸으면 그냥 한 문제가 날아가는 겁니다. 적용 8번을 꼭 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차변의 수선비 500번대겠죠? 90, 대변의 원재료 8번까지. 500번대입니다. 지금 공장 기계장치를 고치는 데 써먹었으니까 500번대겠죠. 그래서 이거까지 분개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에 3번 문제고요. 이제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 이거 매도 가는 증권 문제 이거 정리할 때 했었던 겁니다. 그럼 보니까 현재 시점이 얘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은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가치가 얼마나 올랐나.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가치가 맨날 똑같지 않잖아요. 매번 바뀌지. 코인처럼. 뭔가 평가할 건데 지금 2018년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공정가치,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플러스라는 회사의 주식이 2,400짜리래요. 근데 지금 공정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 공정가치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때도 공정가치 평가라는 걸 했을 거고 지금 요거도 분명히 공정가치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공정가치 평가를 지금 2번 했네요. 2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얘 한 번 했었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평가다. 지금 저희가 푸는 문제는 얘죠. 얘 공정가치 평가. 그러면 이때 공정가치 얼마나 평가했나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2,500에 샀던 주식인데 전년도에 2,550으로 평가가 끝났대요. 그러면 2,500인데 2,550이 됐으니까 뭔가 50만 원만큼 증가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이 외화 장기차 제품도 300이 증가됐다고 했으니까 이 계정 과목도 부채니까 대변에서 증가를 시켜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뭔가 50만 원만큼 올랐잖아요. 50만 원만큼. 그렇죠? 50만 원만큼 증가됐으니까 이 계정 과목도 똑같이 증가시키세요. 똑같은 얘기야. 아까 환율이야.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은 누가 봐도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는 증권 자산 증가를 만큼만 50.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당연히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 나와야죠. 5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공정가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정가치 평가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죠.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평가할 차례잖아요. 두 번째 평가를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번엔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번에 150만 원만큼 뭔가 누가 봐도 떨어졌잖아요. 아까도 제가
50만 원 올랐으니까 개정 과목도 증가시켜라고 했죠.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이 개정 과목을 감소시키시면 돼요. 반대잖아요. 그냥. 그러면 대변으로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를 떨어진 만큼만 150으로 해주시면 돼요. 150 떨어졌으니까. 그럼 뭔가 차변에도 150만 원을 뭔가 적어야 될 겁니다. 차변에. 근데 가치가 아까 올랐을 때는 평가 이익이고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맞아요. 여기에도 원래 평가 손실 요렇게 150이 원래 맞습니다. 150 요렇게 분기하는 게 맞는데 절대로 평가 손실을 바로 쓰면 안 되고요. 전년도의 평가를 제가 분기를 괜히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혹시나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랑 딱 봐도 반대 개정 과목이잖아요. 이익은 올랐다, 손실은 떨어졌다. 이런 반대 개정 과목들은 항상 상계처리라는 거 해줘야 된다고요. 상계처리는 이 손실을 쓰되 이익 잡혀 있는 것부터 없애자. 이게 상계처리입니다. 서로 빼라. 그럼 평가 손실 150을 잡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을 50만 원 있던 것부터 없애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100만 원만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분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손실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 잡혀 있는 것부터 없애자. 50만 원 없애고 원래 손실은 150이었는데 이익 55 없애는데 써먹었으니까 손실은 100만 원만 잡자. 이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꼭 맞춰주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키더라도 여러분들 코드번호가 2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감소시킬 때 2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큰 번호, 비유동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 큰 번호 맞습니다. 이렇게 150 없애주시고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50 이거 썼던 거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결산 문제 어려운 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확률이 19%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이게 네 번째 4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야죠. 유동성 장기부채랑 장기차입금이 힌트라고 했죠. 이 힌트가 왜 이게 힌트냐? 장기차입금은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빚이에요. 근데 요 장기차입금이라는 빚이 12월 31일 기준으로 갚을 날짜가 1년도 안 남았다 라고 했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체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제는 얘를 이 개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장기차입금은 없애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증가되는 거겠죠. 없애고 이걸로 만들 거니까. 그러면 장기차입금이 이렇게 부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부채 증가가 되는 게 이게 대체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근데 지금 문제는 조금 살짝 다른 문제예요. 전년도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했대요. 이렇게 바꿔놨답니다. 근데 2천만 원인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못 갚아가지고 갚을 날짜를 2년간 연장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곧 갚을 줄 알고 갚을 날짜가 1년도 안 남은 줄 알고 전년도 12월 31일 날 이렇게 바꿔놨는데 지금 기간을 2년 연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2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1년도 안 남은 거 아니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없애고 다시 장기차입금을 증가시킵니다. 2번 하는 거예요,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이미 바꿔놨는데 야, 나 갚을 날짜 2년으로 연장됐어.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해놔. 이런 분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2년 연장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다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다시 감소해야겠죠. 감소하고 대면으로 장기 차입금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심화 문제야. 이게 일반적인 문제고 이게 심화 문제다. 근데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곧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준다. 근데 나 2년 연장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냅둔다. 이런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요 정도 분기 결산 문제가 세무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자동결산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 자동결산 목록 말씀드렸죠. 수동결산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회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결산 문제는 이거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동결산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 문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일반점표 입력을 들어가셔서 12월 31일을 들어가야 됩니다. 1번 문제는 거의 다 수동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점표 12월 31일을 들어가신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봤을 때 1번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해 줬대요. 대여한다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뭔가 차용증서라는 걸 받았답니다. 이 차용증서는 돈을 벌이할 때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받는 증거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문제에서 그냥 친절하게 뭔가 이자 수익의 계정 과목이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익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나오고 차변에도 뭔가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 똑같아요. 아까처럼 월할 계산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월할 계산. 그렇죠? 월할 계산이 보이고 이렇게 또 기간도 보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할 계산이 나오면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을 좀 먼저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떠올리면 돼요. 상급비용, 미수수익, 상수수익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도 뭔가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수익과 관련된 이 계정 과목 두 개 중에 또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문제는 선수수익 문제였죠. 미리 받았다. 미수수익은 아직 받진 않는다. 이 두 개의 차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이자 수익을 미리 다 받는지 나중에 받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니까 이자 받는 조건은 만기 원금 상환 시 후불제로 받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수익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후불제라는 건 아직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뭔가 이번 문제는 미수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셔야 돼요.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입니다.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겠구나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얼마만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죠. 지금 보니까 돈을 얼마 빌려줬냐면 2억 4천을 빌려줬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원금 2억 4천 이렇게 빌려준 상황이고 이자는 10% 받는데요. 10%. 그러면 1년 동안 받는 이자는 계산해 보니까 2,4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대요. 2,4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2,400이라고 해서 2,400을 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받을 이자가 2,400인데 지금 이자 수익 잡는 건 올해 기간치만 잡는다고요. 아까 제가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결산 분계 시 선수 수익을 따라가라라고 했죠. 선수 수익이 왼쪽에 쓰면 차변에 쓰면 왼쪽 기간. 선수 수익을 대변에 쓰면 오른쪽 기간이에요.
이걸 세라고 했죠. 근데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뭐냐면 항상 왼쪽입니다. 왼쪽 기간. 여기도 왼쪽 기간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왼쪽 기간이 요거죠. 요게 올해잖아요. 2018년도 문제니까. 그러면 올해 기간이 9월부터 몇 월까지 있어요? 9, 10, 11, 12. 네 달치만 이자 수익 잡아라. 이런 문제랍니다. 네 달치만 2,40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의 4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2,400인데 올해 기간이 4개월만 이자 수익을 잡을 거니까 12분의 4를 곱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8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800만 원 구했으면 여기에도 800, 여기에도 80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또 써보면 되죠. 미수 수익, 대변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문제도 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금 벌써 수동결산 많이 풀고 있는 겁니다. 전 회차에서 5개 풀었고 지금 한 개면 6개 푼 거예요. 2번도 보죠. 2번 문제. 현금가 부족.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현금가 부족. 항상 결산 문제는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금가 부족은 여러분들 딱 기억할 게 많아요. 현금가 부족은 반드시 결산 때 없애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없애야 하는 계정 과목. 그러면 현금가 부족은 언제 쓰는 계정 과목이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결산은 그냥 규칙만 알고 있으면 다 풀려요. 그러면 봤을 때 기준은 12월 31일 말고 그냥 지금 날짜인 8월 17일 이런 날짜가 기준입니다. 기준에 현금가 부족을 사전에 처리했을 때 기준에 이렇게 대변의 현금가 부족을 처리했을 수 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규칙만 배우세요. 규칙만. 그럼 봤을 때 기준의 현금가 부족을 어느 변에 잡았는지에 따라서 결산 분기가 달라지겠죠. 항상 계정 과목을 없애려면 같은 변에 쓰는 게 아니라 반대변에 써서 없앴잖아요. 그러면 요거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다가 이렇게 현금과 부족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첫 번째 케이스. 무조건 현금가 부족을 없애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럼 똑같죠. 요거도 똑같이 결산 때 뭔가 없앨 건데 이번엔 대변에 있던 현금가 부족을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현금가 부족이라는 결산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요거죠. 기준의 현금가 부족을 차변에 처리했었냐, 대변에 처리했었냐, 이거를 먼저 찾아야지 뭔가 어느 변으로 없애는지는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 때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으로 없앴다라고 하면 차변에 작동시 나와요. 작동시라는 계정 과목은 뭔가 이 차이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을 때, 원인 밝히지 못 이럴 때 작동시. 그러면 요럴 때는 이제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요것도 똑같이 원인 밝히지 못했을 때. 그래서 현금가 부족 자리를 먼저 잡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현금가 부족 문제는. 원인이 밝혀지면 지금 문제처럼 뭔가 원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막 첫 번째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가 부족을 뭔가 13만 원을 처리했는데 결산일 때 확인을 해봤대요. 왜 이 차이가 났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현금가 부족이라는 차이가 났구나라고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중에 현금가 부족 13만 원을 차변에 썼던 건지 대변에 썼던 건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없애는지 이렇게 없애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을 때 막 여러분들이 막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찾을 때는 합계전의 시상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항상 분계 문제 풀 때 뭔가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눌러주시고 현금가 부족 보니까 금액이 차변에 써 있는 게 확인될 겁니다. 대변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요거까지 분석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현금가 부족을 더블 클릭 눌러보시면 이렇게 10월 30일 날 기중에 뭔가 현금가 부족을 계산했다 13만 원의 차변에 이렇게 분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현금가 부족을 차변에 처리했던 분기니까 뭔가 요 문제가 되겠죠. 기중에 차변의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번 문제는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요. 방금처럼 차변에 처리되어 있던 거를 대변으로 현금가 부족 금액은 이제 쓸 줄 알아야겠죠. 13만 원이라고 했었으니까 13만 원. 그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 차변에 비용 자리니까 잡손실이 맞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딱 봐도 13만 원의 원인이 있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 밝혔다는 겁니다. 왜 밝혔나 보니까 첫 번째는 거래처 대표이사 자녀의 축의금을 쓴 거예요. 그냥 접대 목적으로 쓴 거죠. 거래처한테 쓴 거니까. 그러면 무슨 비용 잡는데 접대비 잡아주시면 되겠죠. 10만 원. 원인을 찾았으니까 10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의 원인은 뭔가 보니까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지급을 해놓고서 요거를 실수로 분계를 안 했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요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부대비용이죠. 그렇죠? 이거 정리할 때 썼습니다.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드는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대비용으로 처리해서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접대비 10만 원에 원재료 3만 원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을 때 원인을 밝히지 못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변의 현금가 부족은 똑같이 없애되 차변에 그냥 원인이 없으니까 잡다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잡손실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가 부족 13만 원 그리고 차변의 적대비 문제 몇 번째인가 500번째인가 800번째인가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이 문제는 영업부에서 적대한 거니까 800번째가 되겠죠.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거는 원재료였죠. 이렇게만 분기하시면 이번 문제도 끝이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현금가 부족 원인 찾는 문제. 원인 찾는 거는 잘 나오지 않지만 현금가 부족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결사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끝났고 3번 이 문제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키포인트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자동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분명히 아까 제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 문제는 뭔가 자동결산이 되는 문제겠죠. 3번 문제가 자동결산이 가능한 문제면 4번, 5번도 무조건 자동결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아까 자동결산 하나였고 4번 문제는 대손충당금 아까 자동결산 중에 하나였잖아요. 5번 문제는 법인세 문제 다 자동결산이네요. 그래서
3번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자동결산이라고 찾아주시면 무조건 4번, 5번도 자동결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점표 이제 꺼버리시면 돼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를 입력해서 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 주회가 될 거고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금액만 올바른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죠. 3번 보니까 차량 운반고예요.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라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문제고요. 차량 운반고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냐?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감가상각비 문제 풀 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00번대면 요쪽, 800번대면 판관비 밑에 요쪽이다라고 제가 아까 캡처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씩 해보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게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딱 알려주지 않았고요. 뭔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정액법이라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라고 나왔고요. 정액법이 뭔지는 알아야죠. 정액법.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빼서 내용연수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분기 문제였고요. 그래서 봤을 때 취득원가 2,500짜리라면서요? 대입만 하시면 돼요. 2,500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다. 없대요. 없고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이랍니다. 이렇게만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년 감가상각비가 그냥 2,500 나누기 5년이니까 금액은 그냥 500이라고 구한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00이라고 구했으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를 쓸 건데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좀 확대를 해드리죠. 감가상각비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뭔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써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500번대라고요. 518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차량 운반고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라고 했죠. 이거 살짝 내려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가 다 800번대잖아요. 그렇죠? 여기 감가상각비 또 있죠. 여기에다가 차량 운반고 여기에다가 뭔가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방금 저희가 구했던 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3번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가 500이다 라고 알려주면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이런 공식에 의해서 500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자동결산이었고 4번 문제 대손충당금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대손상각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바로 이 대손상각을 바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시고 1%가 똑같이 1%가 맞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문제에서는 개정 과목이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두 가지의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얘네 빼고는 다 어떻게 하세요? 지워라.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라.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러 오면 문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지울 때는 스페이스 바로 엔터 쳐주시면 지워지고요. 미수수익도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단기대여금 문제에서 언급한 얘네 개정 과목만 금액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결산 반영 누르면 끝난다고요.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누르면 벌써 4번도 끝입니다. 자동결산은 수동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풀었지만 지금은 금방 풀고 있잖아요. 마지막 5번 문제 법인세 문제입니다. 법인세 문제. 그러면 제가 아까 위에서 자동결산 쪽에서 법인세 문제는 이렇게 선납세금 금액을 옮겨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뭔가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을 써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또 해주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법인세 쪽은 이렇게 맨 아래쪽에 있고요. 선납세금이 6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650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50만 원만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보니까 뭔가 딱 봐도 세금은 1,500만 원 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오른쪽에 중간연합생 600만 원과 원천징수의 50만 원 합치면 650이죠. 이게 선납세금이겠죠. 미리 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650만 원만 미리 냈으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 게 뭔가 850만 원 정도는 뭔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회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 계산에다가 850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 법인세 등이라는 금액이 1,500만 원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럼 벌써 지금 3번, 4번, 5번은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푸시고 그냥 마지막에 무조건 정표 추가 예 누르시면 벌써 결산 문제 5개가 끝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문제가 5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씩 다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처럼 자동 결산이 3개 정도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8회고요. 그럼 마지막 79회까지만 가보죠. 79회까지만. 그럼 봤을 때 제가 결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항상 일반전표 12월 31일을 틀어놓고 1번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슬슬 보여야 돼요. 1번 문제 힌트 또 나왔죠. 지금 3회차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2번 문제 힌트 또 환율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돌립니다. 결산 문제. 새롭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냥 풀었던 것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결산 문제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할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월할 계산 나와서 4가지의 계정 과목을 썼고 아까 처음에 푸는 회차도 월할 계산이라는 지문이 나와서 4가지를 썼잖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겠네요. 이 문제도 월할 계산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또 써보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됩니다. 환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급비용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도 계속 써야 돼요. 이걸. 그래야지 좀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 보니까 비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아까 수익 얘기 쪽이 나왔는데 이번에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비용 얘기 나왔으니까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선급 비용 똑같아요. 선급이 먼저 다 냈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돈은 안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화재보험료 600만 원 1년치를 뭔가 보험회사한테 지급을 했대요. 뭔가 돈을 줬다는 얘기니까 이 문제는 선급비용 문제구나.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선급비용 문제. 그럼 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선급비용 문제가 이 월화계산 문제 중에서 항상 똑같이 8월 1일자 분계를 조회하시는 거예요. 8월 1일자 이때 돈 냈다면서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선수 수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분계를 이렇게 조회를 하되 안 해도 된다고. 왜요? 문제에서 떡하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놨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분계를 확인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이 문제는 돈을 주면서 전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예상을 해보면 뭔가 대변으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600만 원. 이렇게 줬을 거고 문제에서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차변에 보험료라고 처리했을 겁니다. 비용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비용. 환급 비용은 절대 비용 아닙니다. 얘는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니까 보험료라고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못 떠올리시면 8월 1일 들어가 보세요. 그냥 8월. 지금 보니까 8월 1일에 지금 분기가 안 써있네요. 그러면 조금 출제원이 좀 잘못 써놓은 겁니다. 원래 여기에 여러분들 보험료 분기가 분명히 써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냥 출제원이 등록을 안 해놨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조회를 조금 해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분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두 번째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이 상급 비용 문제는 차변 계정 과목이 무조건 대변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선수 수익 쪽은 무조건 대변 계정이 차변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급 비용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상급 비용은 차변 계정이 대변으로 이동. 그다음에 선수 수익은 아까 대변 계정 과목이 차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이동한다면서요. 이쪽. 그러면 보험료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보험이 이쪽 이동하고 차변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상급 비용 문제라고 했으니까 상급 비용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1년치입니다. 8월 1일부터 1년치 보험료를 600을 낸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간을 한번 써보면 2018년도 이 문제가 18년도인가? 18년도 8월 1일부터 2019년도 7월 31일 지금 1년치네요. 1년치 보험료예요. 1년치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요. 올해 것에나 내년 기간세나 요거를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요 문제는 보험료 계정 과목을 따라가세요. 보험료 계정 과목. 지금 결산 때 문제를 정답을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대변으로 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험료를 따라가라는 건 보험료를 오른쪽에 썼으니까 오른쪽 기간을 세시라고요. 오른쪽 기간은 19년도니까 7월 30일이니까 1월부터 7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월의 기간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쏙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600만 원 곱하기 1년치니까 12개월분의 오른쪽 내년이죠. 오른쪽 7개월 이렇게 계산해서 금액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35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정 과목은. 그래서 얘는 아까 뭔가 기간 계산할 때 선수 수익 따라가라. 얘는 보험료 따라가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기간을 세는 건지 내년 기간을 세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수 수익은 무조건 올해 기간. 미지급 비용도 무조건 올해 기간. 그래서 헷갈릴 만한 건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올해 기간을 세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350 그러면 계산식으로 써놓으면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의 7개월치 계산을 해서 350만 원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적어보면 차변의 상급비용 350 대변의 보험료인데 또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분을 하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어디 보험료 보니까 공장 보험료니까 5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하시면 이 문제는 또 끝이 됩니다.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것도 아까 풀었던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 문제 때 환율이 나오면 외화, 환산, 손실 얘 둘 중에 하나는 쓸 거다. 하나는 쓸 건데 이 문제를 보면서 항상 계정 과목을 끌고 와라 이러잖아요. 제가. 아까는 외화 장기 차입금을 끌고 온 거고 이번에 장기 대여금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금액을 끌고 오세요.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9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환율은 현재 결산 환율은 지금 1달러당 1,200원이라고 떡하니 써 있잖아요. 그리고 몇 달러냐면 10,000달러치라면서요. 10,000달러치. 지금 환율이랑 곱해버리세요. 이러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똑같아요. 아까랑. 원래 금액과 지금 금액을 비교하시라고요. 또 300만 원이 커졌네요. 그렇죠? 300만 원이 커졌으면 제가 아까도 계정 과목도 증가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변으로
장기 대여금 300만 원 이렇게 증가시키시라고요. 왜?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뭔가 대변에 얘 나올까 얘 나올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대변은 수익 자리니까 당연히 환산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또 이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 또 써보면 차변의 장기 대여금 얘는 거래처 써야 됩니다. 거래처 레토나 3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문제랑 계정 과목이랑 금액만 다르고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 이 문제는 조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요거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뭔가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래요. 이 계정 과목들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 계정 과목들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없앤다는 게 정리라고요. 그러면 없애시면 돼요.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정리.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둘 다 감소를 시켜라. 이런 말이라고요. 없애라. 그러면 이 계정 과목들이 부채 계정 과목인지 자산 계정 과목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부채 계정 과목이고요. 부채. 그리고 얘는 자산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만 나옵니다. 증가시키는 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845만 원이에요. 그냥 금액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를 1240만 원 이렇게 감소를 시킨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 두 개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없앴으니까. 그러면 이 계정 과목 가지고 분개를 하고 이 두 개의 계정 과목 가지고 뭔가 분개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라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는 예수금이 845만 원, 대급금이 12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부가세를 납부하는 회사인지 부가세를 환급받는 회사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이거 모든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매출세액이라는 게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매입세액이라는 게 부가세 대응금이라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딱 봐도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큰 상황이라고요. 대금이 더 크니까 1200이니까 이 회사는 환급받을 세금인 거예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이 금액이 845만 원인 거고 그리고 대금품 금액이 1240만 원인 상태니까 환급세액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래요. 다 알려주잖아요. 계정 과목을. 그러면 여기서 미수금이라는 환급세액이 얼마인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니까 845만 원 빼면 395만 원이래요. 이만큼 환급을 받으면 되는 회사인가 봐요. 이만큼 환급을 받을 건데 지금 저희가 이 두 개는 아직 분기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라는 건 빼준다를 의미한다고. 빼준다. 뺀다. 이게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10,000원 부가세 빼줄게 이런 뜻이다. 10,000원 부가세 빼주면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겠죠. 낼 걸 줄여주겠다는데. 그래서 이 회사도 10,000원을 빼줄 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니까 잡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딱히 이득인데 계정값을 쓸 게 딱히 없을 때는 잡이익과 잡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잡이익이라고 처리하라고 했고, 잡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이 잡이익을 대변해 쓰면 되겠죠. 근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을 빼준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원체부터 납부할 게 없었거든요. 돌려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빼줄 건 없으니까 10,000원을 이렇게 395만 원 돌려받는 회사인데 10,000원을 더 돌려주는 거예요. 6만 원 이렇게.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395만 원만 돌려받으면 됐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10,000원을 해줄 거니까 10,000원 더 돌려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분석이 끝난 거예요. 얘가 문제입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에서 미박을 가산세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랑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배우는 파트입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 미박 가산세. 이 가산세라는 건 말 그대로 가산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가산세라는 거.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야 4만 원 벌금 내. 이런 의미예요. 4만 원 벌금 내. 그러면 이 벌금을 내라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처리해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문제에 또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니까 차변에 비용 자리가 차변이니까 세금과 공과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는 원래 396만 원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4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396만 원을 돌려받지 않고 얼마만 돌려받았는데요. 392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4만 원 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는 게 부가세 정리분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이 부가세 정리분개는 얘랑 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정리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어려운 단어와 가산세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직 저한테 이런 단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단어를 안 배워도 최소한 얘가 이거랑 계산 구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건 이 계정 과목을 다 없앤다, 감소를 시킨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번 문제도 끝이겠죠. 그래서 저도 분개를 써보면, 그래서 이런 분개는 딱 봐도 기니까 시험지에다가 먼저 한번 해보시고 여기다가 옮겨 적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괜히 여기다가 바로 쓰지 말고. 부가세 수금 840만 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240만 원, 이수금은 392만 원.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는 게 편해요. 자비만 원, 차변의 세금과 공과 무조건 800번 됩니다. 공장이랑 관련 있는 금액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800번대 4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 문제도 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회계일급 때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 2급 때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결산한테 좀 내려고 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기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차라리 이론 한 문제를 버리느니 실기 하나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3점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 내역이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같은 문제,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자동결산 문제 아까 설명드릴 때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가 자동결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저희가 문제 풀 때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는 원재료가 부족하다라고만 나온 거지 원재료가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까 수동으로 풀었습니다. 분개를 직접 했었죠.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나 재고자산 이만큼 남았어라고 기말 재고액을 보여줬다고. 그럼 이 문제는 자동결산인 거예요. 됐나요? 이 문제는 기말 재고자산 입력이라는 자동결산.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그냥 이게 안 나왔다. 이렇게만 나왔다. 이렇게만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어디다 쓰냐? 아까 결산된 입력에서 기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말 뭐 상품인데요. 기말 상품 재고에 뭐 기말 원재료 재고에 여기다가 그냥 이런 금액들을 적어만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왔다고요. 뭔가 장부상 금액과 실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난다. 그럼 뭔가 얘도 지금 차이가 나고요. 얘는 또이고 얘도 뭔가 차이가 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옛날에 다 배웠던 겁니다. 감모라는 거 다 배웠었어요. 감모.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결산 문제긴 한데 일반 점표에다가도 적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겠죠. 이 문제에서 봤을 때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한 결산 사항을 입력해라. 일반 점표에다가 비정상 감모 손실을 처리하시고 이제 실사 금액을 자동결산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 근데 엄청 시험에서 좀 잘 냅니다. 이 문제. 그럼 옛날에 저랑 그런 걸 했었습니다. 감모. 감모라는 건 없어진 거다. 없어진 거.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감모의 종류가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을 인정받아요. 비용을 인정받는데 정상 감모분인지 비정상 감모분인지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곳이 달라요. 정상 감모분은 그냥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인정되는 곳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정상감모는 여러분들이 분개 안 해도 돼요. 매출원가로 잡히는 건 알아서 프로그램이 잡아줍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요. 매출원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얘를 직접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분만 해결쳐야 되는 거예요. 점표에다가.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 그러면 장부에는 원재료 금액이 540이래요. 장부에. 그럼 진짜 들어가서 세봐도 540만 원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대요 지금. 뭔가 없어진 게 90만 원치가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인 몰라. 비정상 감모야. 그냥 없어진 거야.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재료가 없어졌으니까 대변으로 또 원재료를 없애야겠죠. 원재료 금액은 없어진 거 90만 원. 이거 아까 똑같죠? 아까 뭐예요? 적용 8번도 걸라 그랬잖아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원재료를 90만 원치 기계장치를 고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해서 수선비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90만 원이 없어진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라고 잡은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없어졌다. 이유는 몰라. 그냥 감모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찾는다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부실. 아까 했던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아까 했던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부족했는데 원인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인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냥 감모다. 이유 몰라. 그냥 없어진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재고자산 감모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보면 일반 점표에다가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적용 8번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비정상 감모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 맞죠? 금액 1,500이 실사 금액이고 1,650이 장부상 금액이래요. 당연히 실사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얘는 얘 적으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상품이 장부에는 1,6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들어가서 세보니까 1,500만 원어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650을 적으면 거짓말이죠. 무조건 실제 금액을 적는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실제 갖고 있는 금액을 적어야지 맞는 거겠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실사 금액인 1,500.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은 어떻게 해요? 정상 감모분은 알아서 여기에 그냥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차이나는 150만 원이 여기에 알아서 그냥 들어가 있을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 감모는. 그래서 실제 금액을 적는다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말 제품입니다. 제품. 기말 제품 여기 있죠? 기말 제품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1,400 기말 제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기말 원재료만 남은 거잖아요. 기말 원재. 요거도 아까 여기 저희가 적용 8번 공개 타개종 대책이지 여기 90만 원 들어온 거예요. 90만 원 그냥 없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 기말 원재료 제공에다가도 똑같이 실사금액 450만 원 이렇게 3개만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 상품 살짝 내리면 기말 제품 이렇게만 쓰는 건데 이 문제는 비정상 감모의 회계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정표 12월 31일에다가 비정상 감모 회계 처리하시고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항상 실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제 금액을 입력하시고 이거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그리고 기말 제품.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적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놓을게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4번까지 풀었고 4번 문제도 결국에 결산자료 입력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5번 문제도 무조건 자동 결산인데 이제 보여야 돼요. 감가상각비잖아요. 아까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공식 써가지고 구했지만 이거는 그냥 감가상각비 금액을 그냥 다이렉트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보니까 기계장치는 생산에서 쓰고요. 비품이랑 차량 운반고는 생산에서 쓰지 않네요. 공장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장에서 안 쓰는 건 항상 800번대. 얘도 800번대겠죠. 얘는 제품 생산에서 쓴다.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500번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요. 하나씩. 500번대 어딨나 보니까 여기 500번대 감가상각비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500번대는 기계장치였죠. 개정 과목이. 여기 500번대 써있는 518번 써있는 기계장치에다가 500만 원 써주시고 그냥 살짝 내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다 쓰는 게 800번대였잖아요. 여기다가 또 감가상각비 또 보일 겁니다. 800번대 818번이라고 보일 거고 여기에다가 비품 금액은 15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금액은 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번까지 다 풀었으니까 이제 점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회차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결산 문제가 우선
자동계산 입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동계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를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면 자동계산 항목들 제가 아까 1번부터 이거 다 올려드렸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항목이 자동계산이고 저희가 지금 3회차 정도 3회차면 1년 반치입니다. 1년 반치 중에 지금 나왔던 자동계산은 방금 얘 나왔죠? 얘 나왔고요. 지금 아까 법인세 비용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얘만 지금 안 나온 거예요. 퇴직금액 충당부채랑 얘도 아까 나왔었고 아까 1% 하는 거 무형자산도 안 나왔고 지금은 그러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 법인세 비용 나왔었고 기말재고자산 입력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 나왔던 거 4개부터 우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 연습하셔도 되고 기출문제집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찾아보셔서 연습하셔도 되고 그래서 진도는 나가되 이 결산 문제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따라옵니다. 5문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자동결산 결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자동결산 먼저 익히신 다음에 수동결산을 계속 푸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